네, 우리 김프로님은 응. 저 자동차 정비소 가면 그냥 엔진을 쌍 넣어주세요. 뭐 이런 스타일이시죠? 무슨 그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해. 어떻게 하세요? 모빌 아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모빌로 넣어달라. 그것도 또 딴 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 김프로님.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네, 엔진 오일은 모빌 원, 모빌 슈퍼 둘 중에 하나로 넣으시기 아니 바랍니다. 진짜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가 뭘 얘기하면 좀 믿어봐. 네, 알겠습니다. 네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모빌 하고 딱 지켜본다 이거죠. 지켜본다 이거지. 네. 자, 우리도 한번 아니 사람이 돈값을 해야지. 아 그럼요. 맞는 얘기입니다. 음. 저희도 연준 한번 잘 지켜보죠. 연준이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심각하게 했다고요. 이렇게 써 있네. 노컨 뉴스라고 우리 국내 뉴스 이제 인용을 했는데 네. 미 연준 6월 의사록 보니 인플레 부들부들. 드드드 그런 거 아니야? 덜덜덜. 네. 아이고 참 이게 근데 이제 연준 의사록에서 이렇게 그냥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얘기한 게 오히려 다행이다. 네. 아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은 뭐 하나. 근데 이게 6월달 의사록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야 이제 만약에 이제 한 달 있다가 국제 유가가 100불 이하로 내려가고 뭐 어? 네. 국제 원자재 가격 폭락하고 뭐 이런 상황을 알았을까 이 아저씨들은. 그때가 제일 심각할 때입니다. 굉장히 심각할 때지. 네. 그래가지고 부들부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 섞인 표현일 수도 있겠다. 만약에 한 달 이후나 지금 만약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또 부들부들 다르겠죠. 하겠냐. 네. 또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경제를 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 네네네. 뭐 저희들도 그 주변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틀리기 위해서 뭘 하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이 의사록 회의록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정말 일관되이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창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익명인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기대가 연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수준까지 표류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연준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선제적도 아니지 뭔가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고 대중들이 연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굳어지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미 그렇다니까. 뭘 시작하면이에요. 이미 연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제롬 파월의 선봉에 서가지고 이 시장을 굉장히 의혹에 쌓이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신뢰가 깨지고. 그래서 어쨌든 의사록을 보면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에 훨씬 더 제약적인 리스트릭티브라는 용어를 썼는데 제약적인 입장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 이건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긴축 모드를 계속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더군다나 가파른 금리 인상이 혹 경기 둔화를 초래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데 대체로 다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의사록에 또 회의 참석자들이 통화정책 강화가 당분간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로 낮추는 것이 최대 고용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물가는 잡는다. 물가는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금리 인상과 함께 물가 안정 회복의 필수적인 요건.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우리 물가만 보기로 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자. 헷갈리지 않게. 그렇죠. 갈짓자 행보 안 하겠다라는 네네. 뜻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다시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 75bp 한자 이런 뜻이겠죠. 네. 만약에 여기서 7월 FOMC에서 빅스텝으로 후퇴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쟤네들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명확하게 하자라는 뜻은 7월 FOMC에서도 75bp를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하고 같이 이제 해석한 악시오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이 7월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를 0.75% 포인트 더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걸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가 이날 연준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지수별로 0.15에서 0.25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어쨌든 회복세를 보이면서 끝났는데 이건 뭐냐? 0.75% 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추 해석을 해보니까 저 아저씨들이 저렇게 세게 얘기할 때는 뭐 좀 있는 거 아니야? 경기 침체 뭐 이런 거보다는 뭐 믿는 바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일관되이 뭘 해보자라고 단일 대우를 보여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중요하다. 지금 경기가 조금 침체된다고 해서 야 이러니 저러니 막 왔다 갔다 하고 제롬 파월도 또 뭐 바이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될 일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일관된 어떤 의사록에서 나타난 FOMC 위원들의 생각들이 정리된 게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박병창 부장이 나오면 FOMC 그 의사록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걱정했던 바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강한 회의록 의사록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시장은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7월 말에 한 번 더 있을 그 FOMC 회의에 예. 아마도 0.75를 할 거라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의사록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지금 환율 이야기가 우리 시장에서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1,300원대 넘어서 1,400, 1,310원대. 네, 1,400도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전망이 나온다고요. 예,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 2009년. 예,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말에 이제 금융위기잖아요. 예. 2009년도까지 금융위기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금융위기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2008년도 9월, 10월 경에 이제 리만 브라더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위기가 이제 네네. 본격화됐잖아요. 근데 금융위기의 여진이 굉장히 세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이 그때 1,400원대까지 쭉 올라갔다가 안 빠졌습니다. 생각보다. 네. 예를 들면 뭐 주식도 V자형으로 뭐 반등한 게 아니고 쭉 인터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게 언제냐? 이제 2009년 7월. 그때 환율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환율로만 보면 거의 위기 수준까지 와 있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잇따란 이제 구두 개입 및 어떤 이제 환 방어를 위한 직접 달러 매도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라서 시장에서는 대충 한 1,450원에서 1,400원대 레인지까지는 일단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 원달러 환율 추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1월 3일날 1,191원이었어요. 격세지감을 느끼잖아요. 1,100원대. 1,200원이 안 됐고요. 네, 저것도 1,200원 이제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막 그때 우려를 했죠. 막 우려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괜한 우려를 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가볍게 뛰어넘어서. 가볍게 넘어서 저렇게 그냥 큰 저항도 못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1,406원. 어제 이제 종가가 이제 1,306원인데 장중에는 1,310원, 11원까지도 갔으니까 이제 사실 매물대 다 뚫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저항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별로 없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달러 매수가 들어오면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믿을 건 이제 뭐 다 외환 당국이죠. 어제도 이제 외환 당국의 그 구두 개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 개입 경계 등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상승폭의 일부를 반납하고 6원 오른 1,306원 30전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1,310원대 환율이라는 걸 뭘 얘기를 하냐? 이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제 돈이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글로벌 달러 인덱스도 106점 중반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2002년 11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네. 활발하게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2002년 11월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가장 높은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오를 만큼 올랐어라는 생각을 해주려면 국제 유가처럼 털썩 떨어져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 네네. 엔화 약세 계속되죠. 유로화 약세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뭐 사실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묘한 얘기를 했잖아요. 점검해야 되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 가스 밸브 잠궈본다. 네네네. 근데 이달 중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체감 못하죠. 근데 그걸 직접 받아야 되는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들어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야 푸틴에게 우리의 이 겨울이 달렸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일본이 뭐 거의 나토 수준으로 미국에 붙어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석유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기름을 부은 그렇게 되면 엔화 약세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경기 침체의 가장 강한 시그널이 뭐냐?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 그러잖아요. 네.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리세션 온다, 아래 공포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제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는 미국의 연준의 페드 금리에 바로 반응하는 단기 금리 대표고 10년물은 이제 장기 금리 대표인데 이게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은 뭐 지금이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들도 요즘 많이 하죠.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채권 금리 역시도 장단기 지표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2년물과 3년물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3년물이 3.269 그리고 2년물이 3.269, 3년물이 3.239 이렇게 역전이 된 것도 네. 한국도 역시 경기 침체에 공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어제 한국 주식이 지수 관련 그죠? 대형주 위주로 경기 관련주 위주로 아주 급락을 했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전화를 몇 군데 해보니까 왜 이렇게 조선주, 신재생에너지주,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일종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펀드 매니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이게 볼 때 업황도 괜찮고 이런 쪽으로 주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주를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쫙 넘어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이런 것들마저도 못 버틴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투매 같은 게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월요일 날 그런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네. 화요일 날 살짝 반등했거든. 네. 근데 어제 그냥 완전히 그냥 일종의 패대기가 쳐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수는 2% 빠졌는데 아마 그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썰렁한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오히려 이제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라든지 네. 뭐 이런 종목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단단한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진짜 올해 들어서 제일 잘 버틴 권역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는 장사 없다는 거예요. 매 장사 없듯이 경기 침체되면 그냥 위험 자산은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개별 재료를 갖고 있거나 이 내재 가치가 워낙 뛰어난 가치주들 이런 것들 정도가 이제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어제 한국 시장에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 선물회사 4곳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다음 환율의 고점은 1,350원 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기본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일단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미국 주식에 대한 그런 투자들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또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팔고 있다라는 것도 자본 수지 측면에서 굉장히 달러 매수 우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한 가지 걱정은 지금 뭐 제조업 사이드에서도 이제 실적을 하향한다든지 이런 이제 경기 둔화 및 침체의 어떤 경고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그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데 부동산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물론 이제 부동산도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뭐 경기도 외곽 예를 들면
경기도 수도권의 인기 지역이었던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데 뭐 호가가 2, 3억씩 떨어진다. 동탄도 뭐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 징징쇼에 나왔던 뭐 시흥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미 이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까지도 확산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행될 거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에도 계속 그 추동력을 갖게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당국이 시장 개입을 하는 데만 1분기에만 한 10조 원 규모 썼다라는 거잖아요. 83억 원 정도, 83억 달러 정도를 환방어하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게 2분기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냐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한미 간의 통화 수합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미국이 이거 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만 콕 집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옆 나라 봐라. 그럼 우리 엔화랑도 해야 되니? 이런 상황이다. 유로랑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만 딱 약한 게 아니거든요. 글로벌 달러 강세의 여파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잘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성격의 변화가 좀 이번 주 들어서 있었는데 경기 침체를 완연히 반영하는 어떤 주식 시장의 하락세와 그 하락세 내에서도 어떤 잘 버티던 종목들의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배, 3배 이렇게 뭐 TQQQ 이런 거 참 우리 많이 샀거든요. 레버리지, 뭐 인버스 곱하기 2. 엄청 우리는 많이 샀다는 표현은 좀 자제해 주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이거. 그래요? 예. 항상 보면 거래 상위에 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근데 이게 손해 난 게 굉장히 폭이 크군요. 표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도 그렇고 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코덱스 레버리지 저게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40%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저게 2배짜리잖아요. 51%. 타이거 미국 S&P 500. 저건 뭐 별로 저 정도? TQQQ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뭐 SPY도 그렇고 SOXL도 그렇고 쏙슬도 그렇고 뭐 저렇게 레버리지. 근데 이제 저 말씀을 왜 드리냐면 ETF 그러면 대체로 안정감 있는 투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세죠, 대안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TQQQ가 마이너스 70% 나왔는데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했다. 그런 분도 있죠. 그렇죠.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 뭐.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투자의 어떤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아마 그 증권회사한테 전화 받는. 물론 ETF니까 그럴 일도 없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신용이라든지 뭐 주담보 뭐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들 우리가 많이 했는데 사실 저건 반대 매매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반대 매매 없잖아요. 그냥 상품 가입하는 거니까 그냥 내 원금이 그만큼 이제 쫄아드는 건데 레버리지도 이제 돈을 빌려서 하는 레버리지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서 레버리지라 하는 건 저런 거거든요.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하는 건데 글쎄요. 뭐 투자의 방법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타일이 있겠습니다만은 좀 자제하시는 게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 김프로 뭐 하나만 알고 들으면 뭐네 저 반대 방향에 곧버스니 이런 거 대박 났는데 SQQQ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할 수는 있죠. 그거 한 100% 먹었을 거예요, 만약. 그런데 한번 사보십시오. 레버리지 상품.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 2020년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서 먹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 한번 해보시면 실전과 아이디어가 이렇게 동일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큰 변동성 구간에는 한 방향의 극도의 레버리를 쓰는 거는 여러분 좀 잘 고민하셔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레버리지 뉴스가 전해드리고요. 이제 또 박병창 부장님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